샹들리에의 황금빛이 수십억 원짜리 보석들을 비추며 눈부시게 반짝였다. 샴페인 잔들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가벼운 웃음소리, 그리고 달콤한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맴돌았다. 사람들은 나를 강 회장의 부인이라 불렀고 그들의 시선에는 존경과 부러움이 교차했다. 그때였다.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남편의 옛 약혼녀였다. 그녀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나를 훑어보더니 남편에게 속삭였다. 회장님, 아직도 그 절름발이가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셨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순간 나의 심장이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주위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녀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남편은 굳은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며 내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하지만 나는 괜찮은 척 미소 지었다. 이 모든 화려함과 존경 뒤에 숨겨진 내가 결코 지울 수 없는 과거의 낙인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내 다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때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완벽하게 치유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작은 통증. 그 통증은 나를 잊지 말라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말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나는 지금 이 화려한 세계의 일부이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의 나였다. 그때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던가. 나는 고요한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는 작은 아파트에서 눈을 떴다. 이제는 익숙해진 나의 방. 벽 한쪽을 가득 채운 고풍스러운 뻐꾸기 시계와 낡은 재봉틀. 그리고 손때 묻은 작업대 위에는 수리가 필요한 시계 부품들이 흩어져 있었다. 나는 그 시계 부품들처럼 부서지고 멈춰버린 삶을 살고 있었다. 나의 이름은 한지민, 올해 42살. 마흔이라는 나이는 꽤 많은 것을 경험했을 나이지만 나는 이 나이가 될 때까지도 세상의 바깥에서만 머물러 있었다. 10대 후반의 교통사고로 나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그 이후로 나의 삶은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멈춰버렸다. 걷는 것조차 불편한 나는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세상과의 접점을 최소화하며 홀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만 했다. 나의 유일한 직업은 시계 수리공이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작은 기술 덕분에 나는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루 종일 작업대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시계 부품을 조립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었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는 나의 유일한 말동무였고 시계의 톱니바퀴를 맞추는 행위는 삐걱거리는 나의 삶을 바로잡으려는 발버둥과도 같았다. 나의 삶은 단순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지독하게 외로웠다. 나는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켰고 사람들의 동정과 호기심, 가득한 시선을 피하기 위해 굳게 문을 닫았다. 가끔씩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과의 짧은 대화가 나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다. 그 외의 시간은 모두 고독으로 채워졌다.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다. 나의 그림자는 내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존재였다. 사람들은 나를 어딘가 아픈 여자로만 기억했다. 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나의 존재감을 잃어갔고 결국 나 스스로도 나의 존재를 희미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나만의 작은 세계에 갇혀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움으로부터 도피하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고장난 시계처럼 시간이 멈춘 듯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 삶이 나의 전부라고 믿었다. 어쩌면 이대로 평생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다. 멈춰버린 줄 알았던 나의 시계가 곧 한 남자의 손에 의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나의 하루는 시계 부품의 미세한 움직임처럼 조용하고 규칙적이었다. 아침 7시 정각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에 맞춰 잠에서 깨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뒤 부엌으로 향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빵 한 조각과 커피 한 잔. 그것이 나의 아침 식사 전부였다. 굳이 많은 것을 차려 먹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혼자 먹는 밥은 그저 끼니를 때우는 행위일 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나는 곧장 작업대로 향했다. 어제 저녁에 끝내지 못한 시계 수리를 마저 하기 위해서였다. 돋보기를 눈에 쓰고 핀셋으로 먼지보다
작은 부품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멈춰버린 시계의 태엽을 감고 고장난 톱니바퀴를 교체하는 일은 나의 삶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나는 시계를 고치면서 동시에 멈춰버린 나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따금씩 찾아오는 손님들과의 짧은 대화는 나의 유일한 사회생활이었다. 아이고, 지민 씨 오늘도 일하네. 몸은 좀 괜찮아요. 그들의 동정 섞인 목소리 속에서 나는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나는 괜찮지 않았고 항상 아팠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괜찮다고 대답하는 것이 익숙했다. 나의 진짜 감정을 내보이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오후가 되면 나는 잠시 밖으로 나섰다. 장을 보거나 필요한 재료를 사기 위해서였다. 나의 걸음걸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느렸다. 사고 이후로 나의 왼쪽 다리는 항상 뻣뻣했고 걸을 때마다 희미한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그 통증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가끔 나의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를 힐끗 쳐다보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더 재촉했다. 나는 그들의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 시선들이 주는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다시 작업대에 앉았다. 저녁 늦게까지 시계를 수리하고 때로는 손님들이 맡긴 옷을 수선하기도 했다. 바느질하는 내 손은 빠르고 능숙했다. 하지만 그 손으로 만드는 옷은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옷을 만들거나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나의 삶은 타인의 삶을 고쳐주고 수선해주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다. 정작 나의 삶은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밤이 되면 나는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저녁 식사를 했다. TV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드라마가 흘러나왔다. 나는 그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는 내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부모님은 내가 사고를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고 내게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나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섬과도 같았다. 나는 외로웠다. 아주 깊고 거대한 외로움이 나를 덮치고 있었다.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나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흘러갈까?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기대를 한다는 것은 곧 실망을 의미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다. 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믿었다. 나의 불완전한 몸과 마음은 그 어떤 사랑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만의 세계에 갇혀 스스로를 가두었고 그 누구도 나의 세계로 들어올 수 없게 했다. 내가 원한 것은 평화였지만 내가 얻은 것은 고립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내가 갇혀있던 이 차가운 세계의 문이 곧 한 남자에 의해 활짝 열릴 것이라는 것을.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흐릿한 오후였다. 나는 단골 손님이 맡긴 시계를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을 사러 시내의 오래된 상가로 향했다. 상가까지 가는 길은 나의 느린 걸음으로는 꽤 멀었고 나는 늘 그랬듯 사람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걷고 있었다.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나의 마음속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저 내 발밑만 바라보며 걷는 일에 집중했다. 그러다 일이 터졌다. 작은 내거리에서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을 때였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의 거대한 세단 한 대가 내 눈앞에 멈춰 섰다. 너무 놀라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다행히 차는 나를 칠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에 멈췄지만 그 충격은 너무나 컸다. 나는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놓치고 말았다. 자동차가 멈추고 잠시 후 운전석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위압적인 인상의 남자였다. 마치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불쾌함이 역력했다.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마치 귀찮은 벌레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라고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인 것만 같았다. 그의 차가 비싸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고 나는 혹시나 채 흠집이라도 났을까봐 겁이 났다. 나는 넘어질 뻔한 충격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나의 대답을 듣고 잠시 멈칫하더니 나의 다리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내게 시선을 고정했다. 다친 데는 없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까보다는 아주 미세하게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그제야 나는 그의 눈빛에서 아주 잠깐 동안 동정인지 호기심인지 모를 미묘한 감정을 보았다. 그는 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떨어져 있는 나의 가방을 주워 주었다. 손에 닿은 그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고 그의 손길은 왠지 모르게 섬세했다. 나는 그의 행동에 당황하며 가방을 건네받았다. 그는 나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피했다. 나는 나의 약점을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의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나의 거짓말을 간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괜찮지 않아 보입니다.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는 나를 자신의 채 태우고는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은 침묵이 흘렀다. 그의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숨이 막혔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만 같았다. 그의 완벽하게 정리된 모습과 나의 초라한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나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작고 초라한 존재로 느끼며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랐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그는 내 옆을 지켰다. 의사의 진찰 결과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충격으로 인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 며칠 동안 안정을 취하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내게 말했다. 퇴원하시면 제가 집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내게 미안함이나 책임감 이상의 어떤 알 수 없는 호기심을 보이는 듯했다. 이 남자는 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나는 그에게서 멀어지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그의 존재가 나의 텅 빈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단조로운 삶에 드디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다리는 여전히 욱신거렸다. 그러나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든 것은 그의 존재였다. 그는 나의 작은 아파트 앞에 차를 세우고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짐이 많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며 서둘러 문을 열고 내렸다. 나는 나의 초라한 보금자리를 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차를 출발시켰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닫았다. 그가 떠나자마자 나의 온몸은 긴장이 풀리며 나른해졌다. 나는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침대에 앉아 생각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내게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걸까? 나의 삶에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은 없었다. 그의 친절은 내게 낯설고 동시에 불안했다. 그런데 다음 날 나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설마 하는 마음에 문을 열었고 그가 서 있었다. 그는 양손 가득 죽과 반찬이 담긴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기 힘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따뜻했다. 나는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며 그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는 나의 좁은 거실을 둘러보았다. 낡은 재봉틀, 켜켜이 쌓인 시계 부품들, 그리고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책꽂이. 그의 눈은 잠시
뻐꾸기 시계에 멈춰 있었다. 혼자 사십니까? 그의 질문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나의 텅 빈 냉장고를 보고 간단한 식사만 하는 나의 생활을 직감적으로 알아챈 듯했다.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아 죽을 먹었다. 그가 가져온 죽은 따뜻했고 맛이 있었다. 나는 얼마 만에 이렇게 따뜻한 식사를 해보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의 눈물을 지켜보았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없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는 내게 말을 걸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망설이다가 한지민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저는 강민혁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 역시 텅 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처럼. 그의 고백은 내게 충격이었다. 나는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그의 삶은 항상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맞춰져 있었다고. 결혼도 사랑이 아닌 비즈니스 때문에 한 것이라고. 그는 내게 자신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공허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나도 모르게 나의 입이 열렸다. 나는 나의 사고와 장애, 그리고 사고 이후의 외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진 나의 상처를 나는 처음 보는 남자에게 털어놓고 있었다. 그의 앞에서는 굳이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가 내게 해준 것은 어떤 위로의 말도 아닌 그저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서로에게 기대어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낯선 안정감을 느꼈고 그는 내게서 잃어버렸던 평화를 발견했다. 그날 밤의 진정한 의미는 한밤의 정사가 아닌 한밤의 진심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외로움 속에서 서로를 발견했다. 그날 이후 나는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강민혁 씨와의 만남은 내게 그저 하룻밤의 우연, 서로의 외로움을 잠시나마 달래준 낯선 이의 위로라고 생각했다. 그가 떠나고 난 뒤 나는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작업대에 앉아 시계를 고치고 혼자 밥을 먹으며 그의 존재를 머릿속에서 지우려 노력했다. 그래, 우리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다. 우리의 만남은 잠시 엇갈린 길 위에서 스쳐 지나간 인연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나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이틀 뒤 그의 전화가 걸려왔다.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단호했다. 나는 망설였다. 다시 그를 만난다는 것은 나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겁이 났다. 나의 초라한 모습이 그의 화려한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의 다음 말에 나의 마음은 흔들리고 말았다. 그냥 당신이 만든 시계가 보고 싶습니다. 결국 나는 그를 다시 만났다. 그는 나의 작은 아파트 앞 카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는 나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별로 안 어울리죠. 그는 자신의 완벽하게 차려입은 옷차림을 가리키며 농담을 던졌다. 그의 농담에 나는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나를 작은 공원으로 데려갔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나의 느린 걸음에 맞춰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불편해 보이지 않는 그의 모습에 감동했다. 그는 나의 다리를 힐끗 쳐다보지도 않았고
나의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를 의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나를 한 인간으로, 온전한 한 사람으로 대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존중과 배려를 느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회사의 복잡한 문제들,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성공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공허함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돈과 명예를 가졌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다. 그의 삶은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갇힌 불행이었다. 나는 당신에게서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말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늘 불완전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겨왔는데 그는 내게서 평화라는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는 진심으로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당신의 다리를 치료해주고 싶고 당신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그는 나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 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그는 내게 안정과 치유를, 나는 그에게 평화와 위로를 줄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의 마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그를 위해 나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연민이나 호기심이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치유의 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그의 존재는 나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강민혁 씨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나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는 나의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 최고의 병원을 알아봐 주었고 나는 그의 도움으로 오랜 세월 방치했던 다리를 수술하고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낡은 작업대와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그는 나의 모든 변화를 따뜻하게 지지해 주었고 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었다. 하지만 나의 삶이 밝아지는 만큼 그림자도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강민혁 씨는 나를 자신의 세계로 조심스럽게 이끌었다. 첫 만찬, 첫 공식 행사,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의 만남. 그의 세계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고 동시에 훨씬 더 차가웠다. 사람들은 나를 강 회장의 새로운 여자로 불렀고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함께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애썼지만 나의 초라한 과거와 불완전한 몸은 그들 사이에서 늘 불안의 씨앗이었다. 한 번은 그의 친구 부부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다. 나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들의 대화에 귀 기울였다. 그들은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서로에게만 말을 걸었고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들의 냉담한 시선은 마치 칼날처럼 나의 심장을 찔렀다. 나는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끄끄 소리내며 울었다. 그때마다 민혁 씨는 나의 손을 잡고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속삭여 주었다. 그의 따뜻한 위로만이 나의 무너져가는 자존감을 간신히 붙잡아 주었다. 가장 힘든 것은 그의 가족과의 만남이었다. 민혁 씨의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우리 민혁이가 요즘 바빠서 정신이 없나 보구나. 어디서 이런 아이를 데려와. 그녀의 목소리에는 나를 향한 경멸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차가운 말을 견뎌낼 뿐이었다. 그녀는 나를 돈을 노리고 민혁 씨에게 접근한 성물로 단정지었고 나의 모든 것을 무시했다. 나는 몇 번이고 민혁 씨에게 이 관계를 끝내자고 말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했기에 그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민혁 씨는 단호했다. 당신이 내 삶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 삶을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나는 그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 나도 그를 사랑했다. 그의 외로움을 이해했고 그의 고통을 나누고 싶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나는 그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이 힘든 싸움을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나의 자존감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의 사랑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앞으로 다가올 시련은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뛰어넘는 거대한 폭풍과 같을 것이라는 것을 그의 가족들은 나를 떼어놓기 위해 상상 이상의 잔인한 방법들을 동원할 것이고 나는 다시 한번 나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의 사랑을 지켜내기로 다짐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내가 아니었다. 나의 삶은 민혁 씨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 강 회장님의 사모님은 나를 떼어놓기 위해 상상 이상의 집요함을 보였다. 처음에는 나에게 돈 봉투를 내밀며 이 돈 받고 우리 민혁이 곁에서 사라져줘. 주제를 알아야지.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돈을 정중하게 거절했고 그럴 때마다 그녀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민혁이를 망치고 있어. 당신의 그 더러운 과거,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녀는 나를 향해 침을 뱉을 듯이 말했다. 그녀는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기록, 부모님을 잃고 홀로 살아가야 했던 나의 아픈 과거를 모두 파헤쳤다. 그녀에게 나의 과거는 동정의 대상이 아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였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나를 찾아와 민혁 씨가 과거에 사랑했던 여자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나를 모욕했을 때였다. 우리 민혁이는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여자들과 만났어. 당신처럼 어딘가 불완전하고 보잘것없는 여자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나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나는 민혁 씨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지 못했다. 그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그저 괜찮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행동했다. 하지만 나의 얼굴에는 점점 웃음이 사라져갔고 나의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렸다. 민혁 씨는 나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챘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까? 그의 질문에 나는 침묵으로 답했다. 나의 침묵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혁 씨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든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그의 말은 나의 무너져가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어머니가 나에게 한 잔인한 말들, 나를 떼어놓기 위해 벌인 모든 행위들을,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민혁 씨의 얼굴은 분노로 차가워졌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머니를 찾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지민 씨를 사랑합니다. 저는 지민 씨와 결혼할 겁니다. 지민 씨를 더 이상 모욕하지 마십시오. 만약 지민 씨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힌다면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민혁 씨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 씨의 회사, 이사진과 협력하여 민혁 씨와 나의 관계를 스캔들로 만들어 언론에 퍼뜨리려 했다. 총재의 아들,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와 비밀 연애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준비되고 있었다. 그녀의 목적은 민혁 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가 나를 버리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절망에 빠졌다. 내가 이 남자에게 가져다 준 것은 사랑이 아닌 불행과 혼란뿐이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나는 이 관계를 끝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이 남자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민혁 씨 몰래 이별을 준비했다. 나는 다시 나의 예전 삶으로 돌아가 나의 상처를 홀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다. 민혁 씨는 나의 불안한 마음을 눈치챘고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당신 혼자 도망가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 이 거대한 폭풍우를 헤쳐나가기로 결심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시련 앞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나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민혁 씨의 굳건한 사랑은 내게 거대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견뎌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시련은 멈추지 않았다. 민혁 씨의 어머니와 이사진들은 결국 언론을 통해 우리 관계에 대한 추악한 소문을 퍼뜨렸다. 회장 자리가 탐나 정체를 숨긴 채 접근한 여자, 불륜을 저지르다 결국 터진 스캔들,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모든 신문과 뉴스 채널을 장식했다.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민혁 씨의 명성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내가 걷는 곳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의 사진과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공개되었고 나는 다시 한번 사회의 따가운 시선에 갇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혁 씨가 나의 곁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지민 씨,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겁니다. 나는 당신을 놓지 않을 겁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직 나를 잃을까 두려워할 뿐이었다. 그의 사랑은 나의 모든 불안을 잠재웠다. 하지만 민혁 씨의 어머니와 이사진들은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민혁 씨에게 최종 통첩을 보냈다. 그 여자를 버리고 약혼녀였던 A 기업의 딸과 결혼해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의 모든 지분을 팔아치우고 널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이것은 민혁 씨에게 있어 그의 삶과 모든 것을 건 최후의 선택이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절망에 빠졌다. 나는 민혁 씨에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회사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고 회사는 그의 전부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이 모든 고통과 혼란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의 곁에서 사라지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밤늦게 몰래 그의 집을 빠져나왔다. 나의 짐은 단출했다. 몇 개의 옷가지와 내가 수리하던 시계 부품들. 나는 조용히 그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다. 민혁 씨,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당신의 곁에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위해 떠나야만 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당신의 삶은 소중합니다. 나는 다시 예전의 나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았다. 낡은 작업대, 고장난 시계들. 하지만 나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된 후 나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를 떠나온 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나는 나의 결정이 옳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나의 마음은 점점 더 큰 고독과 슬픔에 잠식되어 갔다. 하지만 나의 도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민혁 씨가 나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없이 행복하라고요.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내 삶의 전부가 되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내가 쓴 편지를 크럼플 구겨진 손에 쥐고 있었다. 나는 회장 자리. 넌
명예,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 없는 삶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옆에 있어 주십시오. 지민 씨, 이 모든 것을 함께 견뎌내고 함께 이겨냅시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고 나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의 사랑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는 것을. 그에게 나는 단순한 여자친구가 아닌 그의 삶의 이유였고 존재의 의미였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겠다고 다짐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가장 큰 시험대에 올랐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민혁 씨의 결심은 그의 가족과 회사 이사진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는 나를 찾아온 후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통보했다. 저는 지민 씨를 선택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회사를 원하신다면 가져가십시오. 하지만 저는 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그 어떤 협상의 여지도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실신할 뻔했고 이사진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민혁 씨가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깡휴장,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 재벌 3세의 충격적인 선택 등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처음에는 나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민혁 씨의 진심을 보고 놀라기 시작했다. 재벌가의 아들이 부와 명예를 버리고 평범한 여자, 그것도 장애를 가진 여자와의 사랑을 택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추문의 주인공이 아닌 현대판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었다. 민혁 씨는 회사를 떠났다.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나의 손을 잡고 세상 앞에 섰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한지민 씨입니다. 그녀의 과거도, 그녀의 아픔도,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제 회장의 자리가 아닌 그녀의 남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은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믿기 시작했고 나를 향한 그들의 시선은 점차 바뀌어갔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여전히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함께 견뎌내야만 했다. 하지만 민혁 씨의 사랑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나는 나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장애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민혁 씨의 도움으로 내 몸을 완전히 회복했다. 더 이상 절뚝거리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나의 다리에 남아있는 작은 흉터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 흉터는 나의 과거이자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한 증거였다. 그리고 동시에 민혁 씨를 만나게 된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 흉터는 나에게 소중한 것이 되었다. 우리는 결혼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다. 가족도 많은 하객들도 없었다. 오직 우리 두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이 모인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민혁 씨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당신은 나의 부인입니다. 나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그 어떤 거짓도 없었다. 그는 나의 가장 소중한 남편이자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결혼 후 민혁 씨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재벌가의 총수가 아니었지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행복해했다. 나는 다시 나의 취미였던 시계 수리일을 시작했다. 이제는 손님들이 아닌 오직 나의 남편을 위해, 나의 가정을 위해 시계를 고쳤다. 우리는 예전의 화려한 삶을 잃었지만 그 대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밤이 되면 나의 옆에는 항상 그가 있었고 아침에는 그의 따뜻한 눈빛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고장난 시계가 아니었다. 민혁 씨를 만난 후
나의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와 함께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다. 나의 삶은 더 이상 화려한 파티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와는 거리가 멀었다. 우리는 도시 근교의 한적한 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아침이 되면 나는 잠에서 깨어나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민혁 씨는 더 이상 정장을 입지 않았다. 그는 편안한 셔츠를 입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의 나무들을 손질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꽃에 물을 주었다. 그는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예전의 차갑고 날카로운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따뜻한 미소가 머물렀고 그의 눈빛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회사,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행복해했다. 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나는 나의 작은 작업실에서 여전히 시계를 고치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 이제 시계 수리는 나의 취미가 되었고 나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나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시계를 고쳤다. 민혁 씨가 선물해준 시계가 멈추었을 때 나는 그 시계를 고치며 그와의 소중한 시간들을 다시 되새겼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는 이제 나의 외로움을 채우는 소리가 아닌 나의 행복을 확인시켜주는 소리가 되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았다. 저녁이 되면 함께 요리를 하고 와인을 마시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고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은 소중했다. 더 이상 외로움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의 다리에 남아있는 작은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흉터는 나의 과거이자 나의 상처였지만 동시에 민혁 씨와의 사랑을 시작하게 된 소중한 증거였다. 나는 그 흉터를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을 얻었는지 되새겼다. 나의 삶은 고통과 상처로 시작되었지만 사랑과 평화로 완성되었다. 가끔씩 우리는 예전의 화려한 삶을 떠올리며 웃기도 했다. 그때 어머니가 나에게 돈 봉투를 내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민혁 씨가 농담처럼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시련이 우리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총재부인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나를 행복하게 한 것이 아니었다. 나를 사랑받는 아내로 만들어준 것은 민혁 씨의 진심 어린 사랑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그의 마음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평화를 얻었고 그는 내게서 삶의 이유를 찾았다. 오늘 저녁도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부엌에서 채소를 다듬고 민혁 씨는 나의 뒤에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 평화로운 풍경이 보였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말했다. 민혁 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나의 머리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지민 씨. 내 곁에 있어줘서 우리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고 단단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나는 나의 멈춰버렸던 삶의 시계를 다시 움직여준 그 남자를 사랑했고 그는 나의 세상의 전부였다. 어느 화창한 오후 나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으로 들어섰다.